우리 A라는 사람이 점유자를 알고 갔는데 오케이. 모르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저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현안 조사에서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B라는 사람이 성명불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 명령을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럴 때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마시고 그냥 기존에 있던 그 사람 이름으로 인도 명령을 신청을 한다. 만약에 그 B라는 사람이 인적성을 안다면은 그 사람은 인도 명령 신청하면 되는데 그렇게 몰랐을 때는 A라는 사람이 인도 명령 신청하고 신청할 때 그 사람 쪽으로 갔는데 우편물이 갔을 때 그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하고 동거 가족이라는지 서로 알아가지고 우편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편물이 자기는 이런 사람 못 산다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경우에는 그때는 법원에서 뭐 A라는 사람한테 발송송도를 해가지고 바로 인도 명령이 나오는 거지요. 나와가지고 이제 집행관이 갔을 때 그때 점유자가 틀리잖아요. 네. 예고하러 갔을 때. 자, 누구십니까? 예, B입니다. A하고 뭐 어떤 관계입니까? 그린다. 선생님이 신분증을 내시라고. 선생님이 A하고 당신이 아니라는 신분증을 내시라. 만약에 신분증을 주지 않으시면 선생님이 A라는 동거가족 개념을 보고 제가 집행을 하겠다는 거죠. 당신이 정당하면 신분증 제시해야지. 그러다 보면 신분증 나오면은 뭐 몇 년생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있었습니까? 하면은 뭐 어떻게 해서 있었다. 근데 집행관은 무슨 이유로 있었다는 그거는 집행관의 권한이 아니고 점유 누가 있냐? 그럼 거기서 누구는 여기서 거주함으로 집행을 불령하였다. 그 불령 조서를 가지고 바로 인도 명령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또 뒤에 절차는 똑같아야 되는 거고요. 바로 앉아 되는 거지. 예고로 나가고 낙찰자들이 조금 공부를 좀 했다면은 선생님 제가 집행하면 선생님한테 부당이 되건 발언 청구 다 할 것이고 집행비용 다 청구할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 살고 있는 그 집에다가 내가 감유도 할 것이고 전세 보증금 압류할 것이고 끝까지 난 가겠다고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또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지요. 왜 엉뚱한 집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재산상 손해를 보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그러면 저희가 또 명도할 때 또 많이들 무서워하는 게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공장 투자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공장 같은 경우에 명도는 힘들지 않나요? 공장도 공장 나름이지만 공장에서 명도가 힘든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공장이 더 쉽다고 보는데 다만 그 공장을 운영했을 때 어떤 업종을 운영했냐 여기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 업종. 왜냐하니까 만약에 기름을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네. 기름을 사용했던 공장은 거의 대부분이 그 토지의 형질 변경이 되더라고. 근데 제가 그래서 느낀 것이 이겁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주유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주유소를 갖다가 낙찰받아가지고 오피스텔을 짓는다든지 상가를 질 때 일단은 기름통을 드러내야 되잖아. 그렇죠. 기름통을 드러내면서 구청에다가 허가를 받을 때 그 기름통 안에 있는 기름이 토지로 유출됐나 안 됐나 그거를 하는 거거든. 이런 것을 해주는 사람이 이제 형질 같은 거 변경된 걸 해주는데 이런 것이 조금 자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낙찰받기 전에 물권 명세서에 딱 그렇게 돼 있다고. 형질 변경, 원상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보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 하는 업자들 만나가지고 물어보면 대부분 가격이 작아. 얼마면 충분하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믿고 하는데 실제는 낙찰받고 난 뒤에 딱 계약하면은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 왜냐하면은 보니까 뭐 한 30cm 정도 기름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1m까지 들어갔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땅을 파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는 조금 그런 데는 한번 딱 아다리 내삐면은 좀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는 거를 제가 봤지만 역시 공장 같은 데는 뭐니 해도 그게 공장이 돌아가는 운용을 하고 있는 공장이라면은 그 중에 직원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왜냐하니까 공장 안에 있는 그 기계 같은 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누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누구 거고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 기계에 대한 가치. 사실은 이제 그 공장 같은 데는 공장 저장법을 위해 가지고 그 기계하고 부동산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같이 나오죠. 같이 노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회원님은 베니아 합판하는 공장을 샀는데 세상에
기계만 팔아도 그 가격까지 나오는 게 있었어요. 물론 감정은 잘못된 거야. 그런데 부동산 하는 사람이 공장 감정, 기계 감정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낙찰되고 나니까 그 기계만 살라고 줄을 붙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기계를 비싸게 팔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저 기계가 어떤 용도로 쓰고 저 기계를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몰라서 있는데 알았다 하면은 바로 오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그게 일하는 사람을 조금 내 사람을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그 채무자의 동태 이런 거 보고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숙소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빨리 우리가 가면은 반항감을 느끼니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쉽게 접근을 조금 합니다. 그런데 공장 명도는 그 기계를 드러내는까지도 안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현장 보관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만 해서 감정을 하는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감정평가서를 보면은 안에 있는 집계까지 전부 다 감정해 놓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안에 있는 집계까지 전부 다 낙찰받는 금액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낙찰 받았어. 그럼 우리가 대부분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안에 있는 집기 같은 경우에 정말 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토지와 건물 요걸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외의 수익에 대해서는 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접근한 방법은 여기 되는 거고 공장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얘기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공장이 더 깔끔하고 또 플러스 알파로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집행 비용 같은 경우에는 공장의 기계를 들고 나와가지고 통째로 못 들고 나오니까 분해를 해야 됩니다. 네. 분해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 노무자를 갖다가 도비공이라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특수 노무자야. 그래서 이런 경우를 분리하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비용도 비싸지, 일거리도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집행관님한테 이런 물건을 분해하고 가지고 나중에 다시 원상 조립이 안 됐을 때는 이거는 상당히 그 채무자가 태클을 걸으면은 집행관이 손해배상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는 우리는 굳이 그러지 말고 현장 보관. 우리가 보관도 창고 보관도 있고 현장 보관도 있고 집행관이 직접 보관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집행관이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집행관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뭐 검언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조금 그런 거는 집행관이 보관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건 없겠지요. 네. 근데 이제 현장 보관. 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족장님, 우리 딱 2층 상가를 하나 낙찰받았는데 1층은 잘 합의했어. 2층이 당구장이야. 아. 당구 칠 줄 아시죠? 네네, 압니다. 그 당구장 타입 큰 거 아시죠? 알죠. 그게 어떻게 문을 밖으로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죠. 당구장에 명도할 때는 당구장을 분해하는 특수 노무자를 불러 들어야 돼요. 특수 노무자 비용도 비싸요. 네네네. 그 짓을 왜 하냐고. 당구장이 분해하는 순간 이건 상품 가치가 없는 겁니다. 창고 가면 창고 비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물건은 그 자리에서 현장에 보관한다. 현장 보관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찾아가면은 네가 찾아가라. 그때 내 문 열어줄게. 그래도 안 찾아가면 그 자리에서 경매해달라. 그리고 상품 가치가 되는 대로 경매해야 사람들이 사러 오고 또 그래서 유찰되면 내가 사가지고 내가 당구장 운영할 수도 있고 내가 샀을 때 내 거로 해가지고 그때서 내가 분해해가지고 갖다 버리면 갖다 버리든지 누구 주려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게 일반인들은 무조건 명도를 하면 다 끄집어 내는 걸 아는데 그러지 마시고 현장 보관 이런 것을 조금 알아가지고 그렇게 사실 명도도 채권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알고 있어야 집행관님한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집행이라 그러면 이 물건을 막 옮기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물건을 안전하게 옮기는 게 집행관님께 해주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만약에 막 옮겨서 고장이 났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분해할 때에도 그 전문 기계공이 와서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비용이 많이 비싸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현장 보관하는 것이고 현장 보관하면서 이 물건, 그러니까 동산에 대해서 집행을 신청하고 매각을 한 다음에 또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하나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자동차 경매 있잖아요. 네네네. 자, 자동차를 우리가 압류하러 갔어요.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잡아놔야 되거든. 근데 외제차인데 너무 좋아. 아. 근데 그 외제차를 딱 압류하면은 항상 차량은 압류되면은 법원에 지정된 주차장이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다 가져갑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들판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가 부동산을 치면은 명도의 지신이야. 네. 딱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행관님, 이 차 외제차인 줄 아시죠? 예, 압니다. 요거 벤처 몇인 줄 아시죠? 예, 압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차를 갖다가 압류하러 가면 어디로 갑니까? 법원에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저쪽에 그 한강 옆에 있는 그 들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 외제차가 들판에 가가지고 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이 휘날려가지고 이 차에 키스가 난다든지 이랬을 때는 저희들은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겁이 나잖아. 그거 맞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법원에서 그렇게 이렇게 딱 외부에 출입이 안 돼 있고 딱 그런 시그널 장치가 되어 있는 창고가 있습니까? 우리는 없지. 항상 들판이니까.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보관하겠습니다. 보관각서 딱 내고 이 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걸 하고 저거 영업소에 가서 딱 보관하는 거야.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쪽으로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가 되면은 공고보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여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누가요? 그 사람이 내가 보관할게. 어. 그 우리 창고에 있어. 그럼 누가 와서 보여달라 그래. 그래서 근데 보이더라고 그러면 못 볼 수도 있겠지. 네, 안 보여줄 것 같은데 안 보여주고 있다가 그리고 내가 가차받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동차 경매 같은 경우는 공고장소에 딱 보면은 어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네. 그 깊은 것까지는 제가 뭐 듣다는 말은 못 하겠는데 좌우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지식. 봐라.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런 기계를 갖다가 다 분쇄해가지고 나중에 그 기계 부속품이 안 맞아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상품 가치를 보기 위해서 그대로 그냥 현장에 보관합니다. 현장 보관. 그래야 채무자도 좋고. 그래서 안 되면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깻잎 채무자가 안 가져가면은 정말 가격이 비싸게 누가 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들어간 비용을 다 공제하고 남은 게 있을 때는 채무자 이름으로 공탁만 시켜주면 되거든, 재평관이. 그런 식으로 잘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쉽게 수익을 나게끔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